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삶터를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혜수 씨는 전남의 작은 염전 마을 소금리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소금처럼 정결했던 부부였지요. 하지만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내려온 사업가 박태준. 그는 염전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혜수 씨의 남편 철수 씨는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오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인이 품었던 복수와 그 복수가 낳은 비극적 결말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가을, 소금리 마을회관에 처음으로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태준이라는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수입 소금이 들어오고 정부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이 염전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는 우리나라 농어촌이 큰 변화를 겪던 때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세졌고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이 제시한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땅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김철수 씨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땅을 그런 헐값에 넘길 수는 없소.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요. 하지만 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염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소금 더미에 깔린 사고라고요. 하지만 김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몸에 난 상처들, 부자연스럽게 꺾인 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눈에 서린 공포의 흔적.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염전 주인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태준은 지역 유력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많은 것을 덮을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김혜수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 후 김혜수 씨는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은 시골 병원에서 옆에 남편도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산 이틀째 되던 날, 박태준이 병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수 씨,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에게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수 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태준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내가 최고의 치료를 시켜주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소. 대신 당신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박태준의 아내 심 여사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처지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그랬지요. 박태준은 김혜수 씨의 갓난아기를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혜수 씨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주었습니다. 1987년 당시 1억 원이면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하지만 그 돈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영원히 입을 다물라는 것. 게다가 박태준은 협박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폭행당한 사진을 보여주며 만약 거부하면
이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박태준을 협박하다 정당방위로 당했다는 식으로 조작될 것이고 유족 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요. 김혜수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울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사인했습니다. 본인은 조산으로 인한 유산으로 자식을 잃었음을 확인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박태준은 아기를 안고 유유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 아기에게 박도연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김혜수 씨는 그날 죽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박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 결심을 안고 그녀는 1억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0년간의 긴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혜수 씨는 서울에서 모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야간 근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영학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MBA 교재를 독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태준을 무너뜨리려면 그와 같은 세계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5년 후 그녀는 작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차렸습니다. 10년 후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20년 후 업계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비결을 물었지만 그녀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일했다고만 대답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2017년 겨울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김혜수 씨는 한성 F&B라는 대기업 본사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김혜수 씨는 성형수술도 받았습니다. 김혜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으로 온 그녀를 환대했지요. 김혜수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그녀는 한성 F&B의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탈세 증거, 하청업체 착취 자료, 식품 안전 위반 내역. 박태준이 쌓아올린 왕국의 균열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박도연, 한성 F&B의 부사장이자 박태준의 후계자, 그리고 김혜수 씨의 친아들. 하지만 김혜수 씨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박도연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남편을 닮았다. 박도연의 눈매, 미간, 입술 모양, 전부 죽은 남편 철수를 닮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30년 전 병실에서 본 갓난아기가 이렇게 자랐구나. 김혜수 씨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내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몰랐습니다. 박태준을 아버지로 알고 그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김혜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결국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박태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도연에게 모든 걸 말하자.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수 씨가 복수를 완성하려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준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지요. 그 사이 박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신여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란다. 편지를 다 읽은 박도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지난 30년의 삶,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편지에는 친어머니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수. 박도연은 곧바로 김혜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제 친어머니세요? 김혜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현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도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30년 동안 날 버려두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김혜수 씨는 울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어떻게 복수를 준비해왔는지. 박도연은 말없이 듣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박도연인가요? 아니면 김도연인가요? 김혜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박태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1987년 그는 한 여성의 갓난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박태준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살인 교사, 유아납치, 문서 위조, 기업 비리. 30년 동안 쌓아온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수 씨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박도연은 두 부모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을 납치한 가해자였고 김혜수는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김혜수 씨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를 복수기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김혜수 씨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소금리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일했던 그 염전으로요. 이제는 폐허가 된 염전에 혼자 서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박태준은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에 이미 잃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정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수가 끝난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김혜수 씨는 3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완성한 순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김혜수 씨처럼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김혜수 씨도 박도연도 그리고 박태준도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이 과연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혜수 씨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